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아마존 그 행사가 점심을 맛있는 걸 드리기로 좀 유명하죠. 네. 오늘 제 세션에서는 비즈니스적으로 아마존 웹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수염이나니 남자분이 샌드위치를 고르셔서 그대로 그냥 마트를 나가시죠. 도둑일까요? 이번 영상은 부녀가 등장을 하는데요. 아빠가 차에 탑승을 하게 되면은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을 하고 그리고 바로 스티어링 휠이라든지 시트를 조정을 해줍니다. 첫 번째 보신 영상은 아마존에서 2017년 1월에 시애틀에서 실제로 오픈을 했던 무인 매장인 아마존 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신 영상은 올해 1월에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에서 기아 자동차에서 선보인 니로라고 하는 컨셉 카인데요. 두 가지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두 가지 다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는 기술을 활용을 해서 안면을 인식하는 거를 혁신을 하시는 데다가 활용을 한 그런 사례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존은 이렇게 아마존 고와 같은 새로운 혁신의 시도들을 계속해서 새롭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혁신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과 인력과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머신러닝이라든지 AI라든지 컴퓨터 비전과 같은 기술들을 높은 수준으로 구현을 해내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렇게 구현해낸 기술들을 누구든지 가져다가 사용하실 수가 있도록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죠. 본인만의 비즈니스, 본인만의 서비스, 본인만의 제품을 이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녹여낼 수가 있는 거고요. 아마존 웹 서비스가 바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오늘 행사에 오신 아마존 웹 서비스고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 중에서 AI, ML 쪽으로만 보면은 보시는 것과 같이 세 가지 단계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인프라와 프레임워크 레벨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플랫폼 단계, 더 나아가서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아예 어플리케이션까지 다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서비스들도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영상 이미지 쪽 카테고리를 보시게 되면은 아마존 레코그니션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아마존 레코그니션 서비스가 바로 처음 보신 영상에 아마존 고에서 쓰인 컴퓨터 비전이라는 기술을 서비스로 만들어낸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아마존 레코그니션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기아차에서 니로라고 하는 컨셉카에서 얼굴 안면 인식을 하는 그런 기능을 구현을 해낸 거죠. 레코그니션 서비스를 조금만 더 보여드릴게요. 레코그니션 서비스에 보시는 것 같은 이미지를 한번 인식을 시켜주시면요. 이 안에서 벤치라든지 야자수라든지 이런 개별적인 오브젝트들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나아가서 중간에 보시면 빛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진에 보시면 해변이 나와 있지는 않죠. 바다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학습을 시킨 결과 빛을 분석을 해낼 수가 있겠죠. 피존이라는 게 보이는데 비둘기 혹시 사진에서 보이세요? 찾기 힘드시죠? 확대를 해보면은 저 가로등 위에 작은 비둘기가 하나 앉아 있더라고요. 이만큼 좀 높은 정확도를 제공해드리고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등장하는 이 아이는 사실은 제 딸입니다. 이 아이는 25개월 된 여자아이고요. 네. 지금 얼굴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을 보여드리려고 이 사진을 올려봤는데 햇빛 때문에 찡그리고 있지만 행복한 상태라는 거를 분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자아이고 나이 레인지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사진과 사진 간의 비교도 가능합니다. 조금 얼굴의 표정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게 나온 사진이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인물임을 95%의 정확도를 가지고서 분석을 해주고요. 이건 테스트 삼아 한번 돌려봤는데요. 왼쪽에 있는 사진이 접니다.
유전자의 힘이 어느 정도일까요? 81%였습니다. 이 외에도 누디티, 음란 사진에 대해서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유명인물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일부러 좀 검색이 안 될 것 같은 분으로 죄송하지만 한번 돌려봤는데요. 100%의 확도를 가지고서 분석을 해냈고요. 이외에도 영상을 분석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기능도 동시에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이라든지 이미지를 분석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아마존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활용을 해서 뭔가 본인만의 서비스를 만들어내시는데 녹여내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 고객분들 중에 데이팅 앱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 스타트업이 있으세요. 데이팅 앱 서비스 가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지를 올리셔야 되거든요. 이미지를 올리면은 이 이미지가 사람인지 아닌지부터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계셔가지고 나무 사진 올리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음란 사진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외에 유명인의 사진을 도용해서 올리시는 분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으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레코그니션 서비스를 활용하셔가지고 걸러주는 작업을 자동화를 시키셨고요. 워싱턴 카운티 셰리프 오피스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조금 큰 단위의 경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경찰 조직에서는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30만 장의 범죄자 DB를 레코그니션이랑 같이 조합을 해서 영상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셨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이를테면 범죄가 발생을 했는데 그 주변의 CCTV 영상을 이 시스템에다가 돌리시게 되면은 그 안에서 범죄자와 일치하는 인물이 나타나면은 옆에 인덱스가 뜨면서 이 사람은 어떤 범죄 기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위치에 어떤 모양의 타투가 있고 이런 것들을 띄워줘가지고 용의자를 좀 더 쉽고 빠르게 이제 색출을 해낼 수가 있게 도와드리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어플리케이션 쪽 서비스들이 좀 재밌어가지고요. 한 개만 더 보겠습니다. 언어 쪽으로 AI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어떤 게 있을까요? 텍스트를 보이스로, 보이스를 텍스트로, 아니면 뭐 번역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이 있겠죠. 그 중에 저희 아마존 폴리라는 서비스는 텍스트를 보이스로 만들어드리는 서비스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연이라고 해요.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강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이런 공장장은 서비스입니다. 공공장장이랍니다. 예전에도 텍스트를 보이스로 바꿔주는 서비스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좀 음절과 음절이 끊어지고 약간 자연스럽지가 않았었죠. 근데 이제는 굉장히 방대한 컴퓨팅 파워와 데이터를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방금 들으신 것처럼 많이 자연스러운 이런 목소리가 가능해지는 거고요. 한국 캐릭터 말고 다른 캐릭터도 Hello, 굉장히 많이 I'm 있습니다. Aditi. I live in Seoul, and I can't wait the live concert of Phoenix on the 21st of April. 인도 여자분의 영어 발음이었죠.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성별 이런 이제 캐릭터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리브와 라이브를 구분을 했고 숫자로 4와 20일을 적어줬는데도 앞뒤 문맥을 파악을 해서 본인이 알아서 이걸 날짜로 읽어줬죠. 이런 식으로 다 학습이 되어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폴리 서비스를 이용해서 가까운 일본에서는 아나운서가 없이 방송을 하고 있는 FM 라디오가 있어요. FM 와카야마라고 그런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하시고요. 조선일보에서도 내일 발표해 주시겠지만 4월 내로 이제 기사 읽어주시는 서비스를 이 폴리를 활용해서 구현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혁신을 가속화를 시키실 수가 있는데요. 그게 단지 AI나 머신러닝 쪽 좀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드렸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IoT라든지 모바일이라든지 다양한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아마존이 보유하고 있는 이 IT 핵심 역량을 그대로 가져다 쓰실 수 있는 이 서비스들을 활용하시게 되면은 생각하고 계시는 그 혁신을 좀 더 가속화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아마존, 혁신의 아이콘이죠. 아마존이 만들어 놓은 밥상에서 원하시는 반찬들만 이제 골라서 드시기만 하면 되신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 사업은, 내 비즈니스는 이제 이 상태로 현상 유지만 되면 된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시겠죠.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성장을 시킬지, 어떻게 하면 더
건실하게 확장을 시킬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지난 2007년도에 보고 계시는 샌프란시스코의 한 아파트에서 2명의 가난한 디자이너들이 월세에 쪼들리면서 생활을 하고 있으셨습니다. 좀 익숙한 이야기죠. 이분들이 집주인이 25% 월세를 올려달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월세를 충당하기 위해서 방에다가 에어베드 3개를 놓고 이 방을 쉐어하기 위한 간단한 웹사이트를 하나 만듭니다. 2007년도였고요. 이 인터뷰를 한 게 2008년도인데요. 지금은 숙박업계를 거의 평정을 했죠. 호텔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호텔이 한 채도 없이 가장 많은 숙소와 가장 많은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에어비앤비의 창업자인 브라이언 체스키와 그 공동 창업자들의 이야기입니다. 2008년도 이후로 아마존 웹 서비스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으시고요.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기업 가치 기준으로도 메리어트, 힐튼이라든지 메리어트를 제치고서 전 세계 1위의 숙박업체로 등극을 했고요. 만약에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기존의 방식인 IT 물리적인 환경에서 IDC에서 인프라를 필요할 때마다 계속 증설하는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보고 계신 것 같이 이렇게 가파른 성장을 하시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에서 가장 숙소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 도시가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뉴욕일까요? 런던? 실제로는 파리에서 가장 많은 숙소가 있다고 해요. 파리에 7만여 개의 숙소가 있고 2위는 뉴욕인데 굉장히 격차가 많습니다. 4만여 개의 숙소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그 수요에 맞게 IT 인프라를 미리 준비를 해놓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죠. 글로벌하게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면 글로벌 인프라를 갖추고서 운영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신 이 지도상의 동그라미들은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리전이라고 하는 단위들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최대 8개까지 복수개를 클러스터 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베일러빌리티 존이라는 거를 구성을 해요. 그리고 이 어베일러빌리티 존을 복수개로 보고 계신 동그라미 안에 숫자가 각각의 리전이 보유하고 있는 어베일러빌리티 존의 개수거든요. 복수개의 어베일러빌리티 존을 가지고서 하나의 리전을 구성을 합니다. 그렇게 구성된 리전이라고 하는 단위가 글로벌하게 18개가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보고 계신 초록색 동그라미들이 곧 오픈을 하는 리전들이에요. 이렇게 빠르게 인프라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글로벌한 인프라도 그 뒷받침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비즈니스가 성장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유연하게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인프라의 기술적인 부분도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AWS에서는 오토 스케일링이라든지 로드 밸런싱 기술과 같은 그런 기술들로 에어비앤비 같이 아무도 그 성장을, 그런 폭발적인 성장을 예측하지 못했던 비즈니스라 하더라도 아마존 웹 서비스 상에서는 문제없이 그 비즈니스를 같이 시너지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었고요. 국내 사례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 국내에서 가장 선도하시는 여행 업체이시죠. 글로벌하게 미국이라든지 미주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곳들에도 진출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 IT 인프라는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있으시고요. 문화공연 쪽으로도 비즈니스를 확장을 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 티켓이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계신데 이를테면 아이돌 콘서트라든지 이런 굉장히 갑자기 늘어나는 트래픽 같은 경우도 아마존 웹 서비스를 활용해서 굉장히 함께 성장을 하고 있는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멤버 앱 혹시 아시나요? 저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중에 하나인데요. 명함 앱입니다. 2014년도에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셨는데요. 2017년도 기준으로 6천만 명함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으세요. 그리고 매월 300만 개의 명함이 추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빠른 성장 속도죠. 이런 성장을 처음 개발하실 때부터 아마존 웹 서비스 위에서 하셨고 현재도
아마존 웹 서비스와 함께 성장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사업 성장을 하시려면은 성장을 위한 부스터, 좀 말씀드리기 부끄럽네요. 아마존 웹 서비스를 장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즈니스를 아마존 웹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꿀팁이라는 세션 제목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비용이겠죠. 비용적인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실 것 같습니다. TCO라는 개념부터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TCO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말 그대로 어떤 IT 자원을 구매하실 때 든 비용과 함께 이거를 보유하고 있을 때 들은 비용까지 전부 다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물리적인 환경이라고 하면 하드웨어에 대한 구매 비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매 비용, 그리고 매년 도입하신 거에 대한 메인터넌스 비용이 나가시죠.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 상면 비용이라든지 항원 항습, 인력에 대한 비용에 플러스 이 설비가 만약에 장애가 생겼다든지 다운이 되었을 때 어떤 손해 비용, 리스크 비용이라든지 인력에 대한 교육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셔야지 TCO라는 게 완성이 되는데요. 아마존 웹 서비스 상에서의 TCO는 약간 이야기가 다릅니다. AWS 사용 요금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설비에 대한 부분까지 다 녹아 들어가고요. 나머지 인력이나 리스크에 대한 비용은 동일하게 고려를 해주셔야 되겠죠. 2015년도에 IDC라고 하는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AWS를 도입을 하고 5년 동안의 TCO를 분석을 해보니까 보시는 것과 같이 IT 인력의 생산성이 증가하고 리스크 비용은 줄고 인프라 비용도 줄어서 총 64.3%가 절감이 됐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AWS 한국의 고객분들도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기존의 물리적인 환경에서 아마존 웹 서비스로 옮긴 것만으로도 비용이 절반 이상 절감이 되었다, 40% 이상 절감이 되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요. 옮긴 이후에도 아마존 웹 서비스를 잘 이해하시고 잘 사용해 주시면은 비용을 몇 단계 더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를 아셔야 될 텐데요. 아마존 웹 서비스는 크게 서비스를 사용한 시간만큼,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한 시간만큼, 그리고 데이터가 옮겨 다닌 시간만큼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생하는 비용들을 매월 정산을 해서 비용이 청구가 되게 되죠. 이렇게 청구되는 비용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탄력적인 아키텍처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탄력적인 아키텍처, 다시 말해서 클라우드적인 아키텍처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전통적인 3티어 구조인데요. 웹앱, DB 이렇게 서버가 여러 대가 있겠죠. 가장 많이 이제 처음 클라우드상에서 아키텍처를 그리실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기존의 물리적인 환경에서의 아키텍처를 그대로 가져오시는 거예요. 리프트 앤 시프트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AWS 상에서는 이렇게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클라우드의 어떤 이점을 얻으실 수가 없으시겠죠. 탄력적인 아키텍처의 첫 번째는 쓰지 않는 자원은 꺼두셔야 돼요. 개발 서버라든지 테스트 서버 이런 것들은 계속 쓰지 않으시잖아요. 사용할 때만 켜서 사용하시고 필요 없을 때는 꺼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토 스케일링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유사합니다. 필요할 때, 자원이 필요할 때 필요하다는 걸 자동으로 인지하고 그 자원을 자동으로 늘려줬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자동으로 줄이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최대한 활용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물리적인 환경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매번 구매를 해서 자원을 충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흔히 말해서 오버스펙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여유 있는 사양에, 여유 있는 수량의 인프라를 구축을 해놓고 사용을 하십니다. 하지만 클라우드에서는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시죠. 사양을 바꾸시는 게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EC2 가상 서버만 예를 들어도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사양들이 있어요. 이 사양들의 이름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자면은 제일 앞에 알파벳이 있죠. 이거는 EC2 인스턴스 타입입니다.
인스턴스의 어떤 성질을 나타내 드리는 거고요. M 타입이라면은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옆에 숫자는 제네레이션이고요. 네 번째 나온 인스턴스겠죠. 옆에 사이즈가 중요한데 이 사이즈가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 라지 이런 식으로 티셔츠와 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요. 한 사이즈가 올라가게 되면은 메모리, CPU 사양이 2배가 되고요. 시간당 비용도 2배가 됩니다. 이거를 이해를 하시고서 선택을 하시면은 좀 더 쉽게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변경이 굉장히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운영 중이신 인스턴스를 그대로 스탑을 시키시고 내가 원하는 인스턴스 타입을 드롭다운 메뉴에서 그냥 선택만 하시면은 그대로 다시 올리시기만 하면은 똑같은 서버가 사양만 바뀌어가지고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변경이 쉬우시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셔가지고 넉넉하게 리소스가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한 타입 낮춰보시고 또 부족하다 싶으면 한 타입 높여보시고 이렇게 해가시면서 적합한 인스턴스 타입을 찾아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비용 체계도 용처에 맞게 적합한 비용 체계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EC2가 보시는 것 같이 인스턴스가 월화수목금토 계속 동일한 패턴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이 아랫부분은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부분이죠. 24시간 365일. 이런 부분을 약정을 하시게 되면은 1년 약정, 3년 약정, 약정 기간에 따라서 디스카운트가 또 제공이 됩니다. 당연히 약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오토 스케일링을 통해서 온디맨드 요금이라든지 아니면 이후에 말씀드린 스팟 인스턴스와 같은 기존의 요금제를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RI를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약정을 하시는 건데 예를 들어서 M4 2X 라지라는 인스턴스 타입을 2개를 약정을 구매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월간의 시간을 환산해서 실제로 사용하신 M4 2X 라지 1464시간에 대해서는 디스카운트를 적용을 하고요. 그거보다 더 넘어서 사용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 요금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타입 간에도 만약에 M4 2X 라지를 2개를 구매하셨는데 한 달 동안에 2개를 풀로 돌린 만큼을 사용을 못 하셨어요. 1464시간을 사용을 못 하셨다라고 하면은 다른 사이즈의 같은 타입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한 사이즈가 올라가게 되면 비용이 2배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M4 2X 라지 한 대와 M4 라지 4대를 만약에 사용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 한 대와 4대에 대해서는 디스카운트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스팟 인스턴스라고 하는 비용 타입도 있어요. 스팟 인스턴스는 사용자가 내가 사용하고 싶은 맥시멈 비용을 제시를 하고서 인스턴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스팟 인스턴스의 시장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고요. 내가 제시한 맥시멈 가격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이 인스턴스를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치 작업이라든지 분석 작업이라든지 이런 약간 리스크가 많지 않은 용처에 주로 사용을 하시고요. 실제로 지불하시는 비용은 제시하신 맥시멈 비용이 아니라 아래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시장 가격을 비용 지불을 하시는 거고요. 이 비용이 거의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표준 비용의 한 10% 정도 선이기 때문에 많이 잘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비용적으로 큰 이점을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실제로 레진 코믹스라고 하는 저희 고객사에서는 보신 것 같은 점심시간이라든지 웹툰이 공개되는 밤 10시 이럴 때 피크 타임이 왔을 때 오토 스케일링에 걸어서 올라오는 인스턴스 타입들을 다 스팟 인스턴스로 활용하고 있으시다고 해요. 앞서 말씀드렸던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아래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는 이런 대비책들도 가지고 있으시고요. 그래서 스팟 인스턴스를 활용하셔가지고 87.84%의 엄청난 비용 이득을 얻으셨다는 내용이고요. 스토리지도 데이터의 용처에 따라서 적합한 스토리지를 활용하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S3라고 하는 스탠다드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 아마존 글레이셔라고 하는 아카이빙용 스토리지에 비해서
굉장히 비용 차이가 많이 나죠. 글레이셔에 넣었어야 하는 데이터들이 만약에 S3에 들어있다라고 하면은 80%더 저렴한 글레이셔로 옮겨줘야 되겠죠. 이걸 일일이 수동으로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S3에서는 S3 아날리시스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개별 오브젝트가 액세스 빈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을 해서 그 분석 결과에 따라서 자동으로 그 아래 단계의 스토리지로 옮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동화된 데이터 라이프사이클 관리를 해주시면은 또 여기서 비용을 줄이실 수가 있겠죠. AWS에서는 비용 관리하실 수 있는 툴들을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새로운 것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버젯이라는 툴이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기간에 내가 원하는 버젯을 정해놓고 서비스별로 혹은 어카운트별로 혹은 뭐 내가 적어놓은 태그별로 이 버젯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해놓은 스레스홀드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얼럿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라는 자가 진단 툴이 있는데요. 이 툴 안에서도 코스트 옵티마이제이션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제 계정을 돌려봤기 때문에 저는 뭔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계정이 아니라서 많은 내용이 있지는 않았는데요. 코스트 옵티마이제이션에 2개의 권장사항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시게 되면은 실제로도 비용을 줄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비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뭔가 노력을 하시고 액션을 취해 주셔야지 비용을 줄이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번째입니다. 보안인데요.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었어요. 아마존은 미국 회사인데 내가 아마존에 데이터를 집어넣어 놓으면은 미국 정부에서 막 마음대로 액세스하고 막 아마존에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막 활용을 하고 이런 게 가능한 게 아니냐 라는 질문을 지금은 아무도 안 하시죠. 아마존에서 말씀드리는 책임 공유 모델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밑에 보이는 물리적인 환경이라든지 아마존에서 제공해드리는 서비스단까지는 당연히 아마존에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서 데이터의 암호화, OS, 어플리케이션 이런 부분들은 사용자들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구성을 하시는 거고요. 아마존에서는 어떤 구성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알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한 컨트롤 권한도 전혀 없습니다. 아마존 상에 있는 사용자의 데이터는 사용자만이 이동하실 수 있고 사용자만이 지우실 수가 있고 사용자만이 암호화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 밑단에 있는 AWS가 관할을 하고 있는 물리적인 인프라단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AWS의 데이터 센터는 사실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 위치라든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든지 그런 정보들이 전혀 공유가 되고 있지가 않아요. 지금 보고 계신 이미지는 사실은 저희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이미지 컷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생겼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안적인 이유겠죠. 어떤 악의를 가진 누군가의 어떤 목적을 가진 누군가의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의 위치가 절대 노출되어 있지가 않고요. 사용자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던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폐기 디스크가 발생을 하겠죠. 디스크를 안전하게 폐기할 수 있는 방법, 덮어 쓴다든지 뭐 절대 풀 수 없는 길이로 인크립션을 한다든지 자기장을 강력한 걸 갖다 대서 파괴를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AWS의 데이터 센터에서 반출되는 디스크는 모두 가루가 되어서 나갑니다. 그래서 절대로 데이터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단편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런 보안적인 부분들을 검증을 해주는 기관들과 인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ISO 27001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꾸준히 저희가 검증을 받고 보유를 하고 있고요. 중간에 보이는 KISMS와 같이 한국에 있는 서울리전 같은 경우도 작년에 ISMS 인증을 받았습니다. 보안 쪽이기 때문에 관심 있어 하실 만한 내용을 몇 가지를 더 다뤄보겠습니다. 디도스 공격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중국 쪽에서 공격을 받으시고 막 협박 메일을 받으시고 이런 경우들이 좀 왕왕 발생을 했었는데요.
대부분의 디도스 공격 85% 이상이 인프라라든지 네트워크단에서 공격이 들어온다고 해요.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 3, 레이어 4의 이런 디도스 공격에 굉장히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고객의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AWS 쉴드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이 트래픽이 이상 트래픽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상 트래픽이다라고 뭐 UDP 플로드다, DNS 리플렉션이다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되게 되면은 바로 드랍을 시켜서 사용자의 트래픽에는 전혀 영향이 없도록 해주는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레이어 7의 어플리케이션 단에 공격이 들어온다 하시더라도 AWS 와프라는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서드파티 웹 방화벽 서비스들을 잘 활용하실 수가 있도록 저희 또 마켓플레이스에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방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디도스 공격의 패턴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또 계속적으로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100% 막는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탐지해내지 못한 공격이 들어왔을 때는 이걸 소화해 줄 수 있는 확장성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는 좌측에 보이는 로드 밸런스 ELB라든지 오토 스케일링이라든지 또 인프라 자체의 어떤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칫 탐지하지 못한 어떤 공격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이런 고객분들도 있으셨어요. 공격을 받았을 때는 인지를 하지 못하셨다가 나중에 오히려 디도스 공격이 들어왔었구나라고 확인하시는 경우도 발생을 하곤 합니다. 또 하나의 관심 많으신 주제이죠. 작년에 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랜섬웨어는 올해 2월에 키사에서 3가지 방지책을 발표를 했어요. 첫 번째가 모든 소프트웨어를 최시연화를 하라라는 게 이제 첫 번째 권장사항인데요. AWS 상의 인프라 운영하시면은 AWS 인스펙터라고 하는 툴이 있습니다. 자가 진단 툴입니다. 이 툴을 통해서 어떤 시스템이 랜섬웨어를 포함해서 보안적으로 취약한지에 대해서 쫙 분석을 해서 알려드려요. 그러면은 보안 패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시스템들이 있으면은 그게 뭐 100대든 1000대든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또 업데이트를 하실 수 있는 EC2 시스템 매니저라고 하는 방식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보안 패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룰을 걸어 놓으실 수도 있고요. 두 번째가 확인되지 않은 그런 파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운로드 받지 말아라.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개개인의 행동을 다 컨트롤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는 시스템에서 위험 트래픽을 차단을 하거나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위험 트래픽이 들어왔을 때 신속하게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혹시 트래픽이 또 랜섬웨어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기 때문에 트래픽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세 번째 수칙이 백업을 잘 해놓으라는 거거든요. 이게 인질로 잡혀가더라도 백업을 해놨으면 사실은 괜찮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는 감염이 신속하게 감지가 되었을 때 이 환경을 그대로 떠다가 안전지대에서 다시 복제를 해서 만드실 수 있도록 방법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감염된 거는 그냥 날려버리면 되겠죠. 네. 그래서 보안 쪽은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클라우드 보안 약간 미심쩍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셨는데 이제는 보안 때문에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예, 그래서 무엇을 상상하시든 그 이상입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마존 웹 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좋습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기존의 물리적인 환경에서 혹은 다른 환경에서 운영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면은 이전을 하게 된다면은 굉장히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할 거야. 굉장히 힘들 거야.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이전 관련해서도 한 가지를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당연히 아마존 웹 서비스는 아마존 웹 서비스로 마이그레이션 하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서버상에서 VM을
아마존 웹 서비스로 마이그레이션 하시는 거를 도와드리는 서버 마이그레이션 툴도 있고요. DB를 마이그레이션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자동화를 시켜서 수동으로 하시는 작업을 최소화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DB 마이그레이션, DMS라고 하는 DB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라든지 스키마 컨버전 툴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데이터가 많으실 경우에는 데이터를 또 빠르게 클라우드상으로 옮기셔야 되잖아요. 그거를 도와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S3 트랜스퍼 액셀러레이션이라든지 정말 많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트럭으로 옮겨드리기도 합니다. 스노우볼이라든지 스노우 모바일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도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에는 거의 2,700여 개가 넘는 이런 마이그레이션 관련된 서비스와 툴들을 또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마이그레이션을 많이 경험하고 계신 파트너분들도 있으시고요. 프로페셔널 서비스 팀, 솔루션 아키텍트, 그리고 저 같은 어카운트 매니저까지 도와드릴 수 있는 인력 조직과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보고 계신 거는 마이그레이션 허브라는 얼마 전에 나온 대시보드인데요. 이제 보유하고 계신 어플리케이션들을 마이그레이션 하실 때 이 마이그레이션의 어떤 단계별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빠르게 확인하시고 이슈에 대한 부분들도 금방금방 이제 파악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이런 다양한 서비스, 툴, 파트너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마이그레이션을 성공적으로 하신 사례들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주에어에서 찜 이벤트라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주에어가 40% 이상이 직접 판매로 이루어지고 있으시다고 하고 그거를 이 찜 이벤트를 통해서 실현을 하고 계십니다. 2016년도에는 이 찜 이벤트 20만 명이 한꺼번에 몰렸다고 해요. 한 30분 내에. 그래서 기존에는 온프레미스로 운영을 하셨는데 그때 약간의 장애가 있었고요. 그래서 2016년 이후로 아마존 웹 서비스로의 마이그레이션을 단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 하신 다음에는 문제없이 이제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계속 더 그 규모가 커지고 있으세요. 그래서 올해 1월 같은 경우에는 70만 명이 한 번에 들어오셨다고 하세요. 이 제주에어의 찜 이벤트 마이그레이션 같은 경우도 굉장히 경험이 많은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의 파트너와 또 앞서 말씀드렸던 그 툴들, 서비스들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성공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하신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불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불 화장품은 SAP를 업그레이드를 하시면서 그 타이밍에 맞춰서 그 시스템 자체를 온프레미스에서 아마존 웹 서비스로 옮겨오신 사례고요. SAP는 마이그레이션을 하시려면은 그 다운타임이 굉장히 크리티컬하죠. 다운타임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는 수행사에서 가장 많이 이제 고민을 하는데요. 한불에서 타겟하고 있던 그 다운타임보다도 더 적은 다운타임에 이 마이그레이션을 수행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존 웹 서비스 상에서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 다양한 하드웨어 타입들 이런 것들을 다 테스트를 해보신 다음에 실제로 마이그레이션 하셨기 때문에 그 마이그레이션 자체의 리스크도 줄일 수가 있었고 다운타임도 줄이실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존으로의 마이그레이션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혁신, 비즈니스 확장, 그리고 비용 절감, 보안, 마이그레이션까지.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은 각각의 조금씩 키워드들이 있었어요. 그 키워드들에 관련된 딥다이브 세션들이 이후로 계속 있습니다. S3라든지 EC2라든지 마이그레이션, 보안 이런 것들은 다 딥다이브 세션들이 있기 때문에요. 좀 더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은 필요로 하시는 세션들 찾아서 꼭 들으시고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세션과 행사 전체에 대한 피드백을 모바일 앱을 통해서 그리고 보시는 QR코드를 통해서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좋은 피드백, 나쁜 이야기도 괜찮습니다. 피드백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이후에 행사에서 그런 피드백들을 다 적용을 해서 좀 더 나은 이벤트를 제공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제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긴 시간 들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값진 세션 들으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